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1, 2월을 고생을 엄청 하셨고, 뭐, 마저 또 보시긴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영역 소비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달은 소비도 있고, 이제 끝자락에 주도 있어서, 음, 지난주에 이제 합격쌤이 와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다른 결이에요. 앞에 이제 의하고 식은 이해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녀석이고, 여기는 좀 잡다 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두 개. 정리맵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OT 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갈게요. 그래서 수업 일정은 저 오자가 두 번 들어갔네. 네, 3월 19일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잠깐만요. 하나 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한번 날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로 바로 연결이 죄송합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라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건 이제 오늘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2005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처음이신 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 해볼 수 있는 것들 있고 프린트 2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이제 각 페이지별로 조금 추가로 보실 만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 프린트 이제 4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경향과 관련된 걸로 들어가 있는데 딱 프린트 4페이지 딱 보면은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허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출 같은 것들을 자료를 좀 정리해 보면은 경향들이 확확 보일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게 크게 이제 자원 뭐 가계 재무나 뭐 생애 설계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자원 관리 쪽이 정말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지금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 일반하고 가사노동하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나 이제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22년부터는 한동안 이제 잠잠한 편이긴 하죠. 21년도에 이제 가사노동에서 사회하나 기회비용법 이런 것들은 예전 문제가 다시 출제됐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아래 20 아래쪽 보시면 가사노동이 한동안 쫙 없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관리 파트는 뭐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새로 나올 게 별로 있진 않아요. 요게 약간은 뭐 자원관리 뭐 요쪽 그 전공 자체에서 그냥 기본서 정도?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정도 내용이 있지 새롭게 개발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전공서도 몇 개 없고 전공서는 점점 얇아지고 있고 뭐 아마 그 사대에서는 얘를 크게 안 다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좀 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가 교재 정리에 그 학원 교재 정리된 거를 기준으로 궁금하시면 전공서를 한번 보는데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연구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투가 그냥 옛날 어투 그대로 있는 자료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좀 나오는 것들이 재무 쪽이에요. 역시 또 두껍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나오는데 여기가 전공서가 하나가 고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경영, 경제하고 이제 이쪽 그 전공을 병행을 하시면서 우리 쪽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을 맡으시거나 하신 경우이다 보니까 그 원천 자체가 이제 경제나 경영 쪽이에요. 그중에 몇 개 이제 뽑아다가 저희 쪽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그 해마다 이제 출제된 경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은 작년 문제는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출을 잘 보셨으면은 답진 아닌데 문장 중에 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의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아마 저희 쪽 전공서는 없을 거예요. 경제 쪽에서 경제 통계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이건 사실은 쓸 수는 있었거든요. 답을 눈치껏 정확히 몰라도 쓸 수 있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낯선 부분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24년도는 이제 명목소득하고 이런 것들 나오고 22년도에는 재무제표는 괜찮았는데 비상자금 지표는 특정 그 공식을 외워야 했던 거고 뭐 20년도 해서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해 23년도를 빼고는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나오면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뭐 선생님들 이제 사대나 이런 데서 이제 가정 재무나 뭐 가정 경제학이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공서들에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소득 유형이나 이런 것들 공통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비상자금 지표나 이런 것들은 특정 전공서에만 있는. 왜냐 그 저자가 이제 그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같이 틀리는. 예. 그래서 이쪽 파트는 다양한 전공서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시간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부 선생님들은 이제 학부 때 이제 그쪽 현역 계시는 그런 재무 관련 선생님들이 해준 자료를 잘 갖고 있는 게 좋고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학원 교재에서 하는 거 보고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뭐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 파트들을 보는데 저희 쪽 전공서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아예 경영이나 경제학 쪽 재무를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의하고 식이 한 5문제 정도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지금부터 뭐 이제 주, 가족, 소비는 한 3문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요즘에 거의 소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소비하시는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이제 베이스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 보시더라도 소비 파트가 엄청 많아요. 최소 2문제 이상. 보통은 최근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는 이제 25년 선발이 의사결정 유형, 소비자 정보 특성, 철회권 내용 증명 다 기출. 내용 증명만 조금 저희가 내용 증명은 철회권을 그 서술할 때 이제 서면 대신에 내용 증명이라는 걸 많이 써서 서술을 하건 연습을 그게 이제 답으로 나온 그런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출 안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4년도에도 사실은 뭐 블랙 컨슈머 빼고는 또 기출 안에서 네. 23년도는 뭐 녹색 처분 행동은 조금 특정 이제 그 이론과 내용이니까 그거 빼고도 기출 안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소비 시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거, 그다음 소비자 관련 법률 쪽에 보호 쪽 관련한 것들이 계속해서 거의 한 기출이 절반 이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측면의 내용들이 들어가요. 사실 법률만 아니면 여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법률이 나오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몰랐던 뭐 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약관규제법에 제조물 책임법에 표시광고법까지 아주 아예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법들이 확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거래 관련의 법률이 나오면 기출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신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해요. 워낙에 쌓여있는 기출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은 꽤 많은 주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네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시간을 쓰실 거면 이쪽 파트에 쓰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새로운 주제가 그러니까 기출이 한 절반에서 한 60% 나오고 이제 한두 문제가 한 2점에서 한 3점 사이가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려고 이제 관련 전공서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빌려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통대 출판문화원에 가면 자원관리학책이라고 얇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도 이제 그걸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빌려서 보셔도 되고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면 뭐 건강가정을 위한 뭐 가정자원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전공서를 보실 여유가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느니 의하고 식파트 전공서를 더 보시라고 권해드리기는 해요. 워낙에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뭐 21년도 나온 문제도 기출문제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요 안에 것들 압축해 놓은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쪽에서는 뭐 방통대 책을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방통대 책들을 많이 권해드리기는 하거든요. 저희 다 거의 볼 수 있는 전공 영역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또 충분하지 않기는 해요. 이런 책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교재를 또
권해달라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 파트는 의사결정 중심의 책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도 괜찮고, 뭐 가치 소비 시대 소비자 의사결정도 괜찮고, 둘 다 이제 출제 요원을 많이 들어가시는 선생님 들어간 책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하고 보호 중심의 책이면 이제 소비자 쪽 파트에서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들하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 시장 환경 이런 정도 책을 보셔도 괜찮아서 아까 말씀드린 의사결정이나 혹은 뭐 소비자 시장 환경 정도 한 권 정도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냥 풀로 한번 쭉 보셔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거기서 몇 개를 압축해서 드리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례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서는 사실은 요거나 앞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 학부 때 의사결정이나 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책 보셔도 돼요. 저희는 좀 그 출제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소비 파트는 굉장히 책이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뭐 5페이지는 이제 10년 더 지난 것.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원관리 쪽에 좀 출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확장해서 낼 만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아직 카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카페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수강생으로 등록을 해드리고 거의 이제 실명으로 가입하세요.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옆에 이제 자기 정보가 딱 일치가 되는지 확인해서 수강생으로 등록을 시켜드리고요. 뭐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희소 쪽으로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OT는 뭐 크게 이제 복잡하게 할 거는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최근 기출이 별로 없는, 하지만 이제 과거 기출들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1, 2점이라도 찾아보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같이 틀리면 아까운 그런 영역인데, 크게는 이제 그냥 관리가 뭔지, 자원관리가 그냥 뭔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자원관리 이론 체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들 중에 이제 투입되는 게 가사 노동인지, 아니면은 시간인지 스트레스인지 이렇게 들어가요. 참 스트레스 모형은 16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때 엄청 어려워하시게 한번 나오고는 잠잠해요.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 모형도 있고 가족 파트 가면은 이제 가족 회복 탄력성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모형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원 쪽에서는 또 이 모형이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관리 쪽에서는 뭐 자원, 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다음에 관리 과정 요소도 뭐 17년도께 그나마 최근 의사소통, 의사결정도 진짜 옛날 객관식에 나오거나 그랬던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출들을 꼼꼼히 잘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 쪽에서는 화폐 가치하고 사회화가 그래도 21년도 이제 그때 나오고 쭉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출 보시면 화폐 가치도 05년도 거 있었고 사회화도 뭐 99년도, 04년도 아주 옛날 문제인데 이제 하나씩 갖다 쓰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경향이 좀 쉽게 나올 때긴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 13년도 나오고 쭉 없어요. 요게 그 기능부터 하고 중요도 하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번 교과서를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자원 관리가 다 시간 관리로 사실 요즘 빠져 있어요. 뭐 금전, 뭐 자기의 뭐 노동력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오로지 그 스테이크와 관련된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교과서에 있기는 한데 나와야 할 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ABCX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만 조금 잘 이해하시면은 첫 번째 파트는 그게 힘들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들어가는 이제 자원관리의 기본 틀, 뭐 아마 시간 정도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원관리에서는 뭐 자원, 환경,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리 과정에 17년도 문제 정도 한번 꼼꼼히 좀 봐두시면 좋고 뭐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이 있는데 의사소통은 사실은 여기보다는 가족 파트가 훨씬 유형이 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심플한 거 하나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 8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쓸 때는 소비부터 할까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낙 출제가 소비가 많아서 소비 먼저 해도 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소비하고 나중에 이제 자원 주고 재무조사해서 교재 순서를 바꿔볼까 지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자원은 그냥 딱 요게 사실은 저희 이제 그 가정 교과서에 많진 않고 아이들 사회 교과서에 있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 아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 시스템에서의 이제 자원에 대한 배분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 있고 그 1번에 있는 뭐 자원의 종류에서 인적, 물적부터 해서 저희가 자원 내용이 포화까지 있거든요.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포화인데 11페이지 포화인데 포화는 건드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화는 빼주고 싶지만 전공서가 있어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옛날 문제에 있던 게 그냥 이제 인적이냐 물적이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작년 문제 주생활에서 뭐 학교 선생님 말하겠지만은 뭐 식사실하고의 관계에 관련한 문제 나와서 저렇게 쉬운 게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쉽잖아요. 이걸 알고 있지만 잘 못 쓰고 나오면 되게 아쉽기 때문에 확인은 하시면 돼요. 기출은 있어요. 인적, 물적 해가지고 인적, 비인적 해도 되고 뭐 인적, 뭐 비물적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런 타이틀이 있지는 않아요. 근원, 배분, 목적, 뭐 사회적 연결법 이런 건 있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인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경제적이고 어떤 경우에 가정 내적이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카테고리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보통 이제 사람에서 근원을 두느냐, 사람 외에서 근원을 두느냐에 따라 자원을 나누죠. 예,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 몸은 인적이고 잡고 있는 펜은 물적이잖아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적인 것과 물적인 것들이 어떤 구분점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8페이지에 인적 자원의 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특성 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비인적 자원도 기억의 특징 뭐 이렇게 특성 특징으로 같이 합쳐야겠다. 네, 뭐 특징 특성하고 상관없어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당연히 인적은 선생님도 형태가 있는데 보통은 형태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고 예를 들어 성격 이런 거는 어떤 모양새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격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으면 비교가 좀 어렵고 계량도 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과에서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인적은 다시 하위 유형이 개인적인지 대인적인지가 한 번 더 갈려요. 물적은 안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 외에 타자가 있어야만 형성이 되는 거냐. 그래서 뭐 약간 정의적인 특성의 속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뭐 사랑, 뭐 우정, 협력 이런 것들은 나 혼자 협력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인적인 그런 자원들은 지금 뭐 아래 표에 하나 같이 있죠. 뭐 협동, 의사소통 내 개인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자원은 이제 유형이 아니라 요소라고 보통 그러니까 어떤 측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신체, 정신, 인지적, 시간적 이 부분이 이제 소비 가사노동 파트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인적 자원의 하위 요소라고도 하고 개인적 자원의 하위 요소라고도 하고 가사노동의 하위 요소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라는 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신체적인 게 있고 선생님들 다 뭐 갖추고 있는 외양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갖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게 있겠죠. 뭐 정신적, 정서적 아무 상관 없으세요. 이건요. 예, 꼭 그 말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갖추고 있는 인지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시간이란 자원은 개인에게 속해 있죠. 사람 간에 형성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살아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게 내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이제 비인적 자원들은 이제 거기 뭐 아무래도 보통은 물적 자원 쓰면 상관없으세요. 어떤 표현 쓰면 상관없는데 이제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제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에 대한 뭐 예제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로 가는 게 경제성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자원을 쓰면 경제적 자원.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내리시는 분은 그분은 경제적인 자원으로 커피를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집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때를 자, 이거를 써서 내가 학습을 얼마를 해서 성과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휴양, 힐링, 뭐 쉬고 싶어서 하거나 뭐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뭘 사기 위해서 화폐를 쓰느냐, 아니면 수집용 이제 동전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원 자체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투입이 되느냐 아니냐의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이에요. 서술을 쓰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적하고 인적은 자원이 하나가 물적에 속하거나 인적에 속하게 구분이 되는데,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은 아까처럼 뭐 동전, 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원이 동시에 두 군데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사기 위해서 동전을 쓰면은 당연히 경제적 자원으로 동전을 쓴 거지만, 이게 뭐 100원짜리라 하더라도 뭐 한 60년대에 나온 100원짜리고 그러면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그럼 수집의 목적, 물론 나중에 판매가 아니라 수집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그때는 또 비경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 표에 있는 것도 각각의 예제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결법이라, 그래서 자원의 위치가 가정 안에 있느냐 아니면 가정 외부에 있는 것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이 속하는 사회적 조직을 이제 강조를 한다. 어디가 이제 그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 자원은 그냥 가정 안에 있는 자원이겠죠. 뭐 그냥 가족 내부에 있으면 되니까 별건 없고, 이제 외부에 있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부분하면 이제 동료, 이제 네트워크죠, 일종의. 개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얻어지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이 뭐 당연히 뭐 물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다른 자원 원천보다는 지금 보시면 사회적 지지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음을 이제 돋아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뭐 어떤 평가를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뭐 도구적 지지라, 그래서 실제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동료 자원이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동네, 아니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저희는 이제 국가 차원 지원은 이제 가족 파트 가면은, 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줄 거야, 네, 육아휴직 급여 얼마 줄 거야,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한다 보시면 되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계 자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지역사회 국가 자원 중에 보시면 공공재하고 시장재가 나오죠. 사회과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 파트에서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공익을 위해서 이제 국가나 정부에 제공해 주는 자원들을 공공재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공공재라는 말도 그냥 쓰기는 합니다.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냥 기출은 얘만 있어요. 얘만 있는 상황이고 어렵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 혹은 개인적 자원의 하위 요소, 유형 말고 하위 요소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한 번도 없지만 전공서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포화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포화는, 그러니까 포화가 참 출제하긴 좋지만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에 거는 뭐 근원이 뭐야, 어떤 용도로 사용해, 이렇게 했다면 이 포화의 분류는 이걸 분류하는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 자체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특정 대상이나 특수 상황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상징만, 심벌만 갖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을 가져다 놓고 6개의 자원을 여기다 그냥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이 6개 자원이 또 계속 하위 항목으로 더 분류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구체 상징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일단 우리가 눈으로 그 형태를 인지할 수 있으면 다 돼요. 뭐 집, 자동차 뭐 다 되고, 상징적인 것들은 개념은 인간 발달 쪽에서 가시면 나중에 이제 휘하제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뭐 이렇게 가는 그 단계까지 가요. 형태가 이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상징체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정보, 지위, 뭐 권력, 뭐 아까 뭐 협력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자원인지는 알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하고 보편적인 차원은, 특수는 이제 보통 사람하고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애가 아닌 한은 보편적으로 보통 같이 이제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보편적인 것들은 뭐 사람이나 대상 상황을 이제 구속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즘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뭐 물론 뭐 출처를 밝히긴 해야 되지만 통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나라 동전은 다른 나라 가면은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게 선생님들 아래에 있는 이제 6가지. 나중에 그냥 그림 찍듯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특수적이고 뭐 구체 상징성은 약 중간쯤 되고, 반면에 재화는 굉장히 보편적인데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있죠. 자, 한국 신라면은 어디 가든지 그냥 신라면이고 다 눈에 형태를 보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가운데 이렇게 쭉 대각선을 한번 갈라요. 그래서 이쪽 그 왼편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대인적 속성이 사람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적 자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 분류하고 조금 달라요. 보통 저희 카테고리 분류에서 상대적인데 얘는 그렇지는 않게 쓴 거죠. 여기는 사람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된, 특정 사람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자원들이고, 여기는 어떤 이제 소득, 이득 뭐 그런 거 이윤을 창출하는 거 관련이 된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교재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같이 이렇게 옮겨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여기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뭐냐 하냐면 요 안에서의 교환이 편해요. 그러니까 지위하고 정보는 교환이 조금 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재화를 대신에 서비스를 받거나 돈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대체를 할 때 재화하고 사랑을 바꾸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물건으로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재화나 특수한 재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아래에 있는 자원에 관한 원칙이 전공성 훨씬 더 많지만 간단하게 좀 기억하기 좋은 게, 자원들은 카테고리가 같으면 혹은 거리가 비슷하면, 거리가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이면 교환할 때 조금, 그러니까 자원을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꿔 쓰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교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대체 가능성인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목표라는 걸 같이 갖고 있어요. 원래 자원은 뒤에 바로 자원의 특성을 볼 텐데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돼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자원이고 그렇지 않은 건 자원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자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일치하면 편해요. 네. 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그 목표인데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특성이 있어. 그럼 딱 매칭이 되기 쉽죠. 근데 나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사랑을 뭐 화폐나 재화로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일단은 돈을 쓰고 봐야 하나 뭐 이럴 거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성취하는 데 험난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포화가 참 내긴 참 좋은데 안 건들리더라고요. 네,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의 마지막 단계쯤에 나중에 외우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원이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라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자원의 특성 보시면은 효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느냐. 네, 별건 없어요. 효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효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합격하시면 그렇게 책을 팔잖아요.
네, 보면은 어디 합격생 뭐뭐뭐 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서 그래 효용이 다 했구나. 지금은 효용이 있는데 효용이 다 했으니까 처리하는 거죠. 뭐 당근 거래도 하고 이런 게 나에게 효용이 없는 것을 이제 처분하는 행위잖아요. 아니면 뭐 쓰레기집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만 다 자원이 아니죠. 오히려 그거 청소하려면 뭐 몇 배의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그렇게 아까 팔아버리고 집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효용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의 종류를 아주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24시간 쓸 수 있느냐? 시간의 효용이라고 하죠. 저희는 시간의 효용이 굉장히 많이 커진 세대긴 해요. 편의점도 24시간 열고 관공서 뭐 온라인도 물론 이제 그 제한이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있으면 시간 제한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도 이제 직강 검증 선생님은 딱 요 시간에 맞춰야 하지만 인강 들으신 선생님 그냥 화면을 보면 되니까 시간의 제약을 푼 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더 이제 이득이 되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장소죠. 지금 저렇게 못 파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많이 하는 게 해외 나가서 네, 특정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싸갈 수는 없는데 거기서는 그 먹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그걸 먹으려면 누군가 그걸 그 장소까지 옮겨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소 효용이 됩니다. 아니면 뭐 짐 같은 거 뭐 대신 갖다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죠. 그 다음에 형태 효용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밀키트 같은 것들이 이제 한동안 엄청 유행을 하긴 했고, 뭐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시간, 장소, 형태 효용은 보통은 복합적으로 요즘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를 다 구애를 주지 않고, 그냥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형태까지도 이제 보완을 해서 서비스 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용성이 좀 높아지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요 시간 제약을 풀어서 효용을 주고 뭐 장소 제약을 풀어서 효용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정말 요즘엔 많이 이게 다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한 달 후에 들어오거나 두 달 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 접근 가능 수중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가능성, 뭐 이제 그 보통 장소 효용하고도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데 꼭 장소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시간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6시까지밖에 이제 서비스를 안 해주는데 뭐 10시까지 늘려주면 나한테 접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관리 가능성은 이제 관리한다라 함은 한꺼번에 쓰거나 뭐 나눠 쓰거나 뭐 누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관리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가능성도 역시 네, 자원이 한꺼번에, 아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하루치 식사량을 한 끼에 받으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나한테 효용이 있지만 3분의 2부터는 이제 오히려 체중 증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주지 말고 3끼에 나눠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 끼니에 맞춰 영양을 관리하기 훨씬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득이 되느냐, 이득되는 걸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느냐, 수중에 들어왔는데 얘를 한 번에 혹은 뭐 누구랑 꼭 같이 나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리 가능성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 대체성하고 대안적 사용 같이 드리긴 했는데 전공서에는 대안적 사용이 추가로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교과서나 그러니까 사회교과서나 이런 데는 대체성, 즉 바꿔 쓸 수 있느냐예요. 교환이 가능하냐예요. 그래서 이 대체를 하는 방법이 이전, 교환, 대체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전은 그냥 누군가한테 넘겨주거나 내가 넘겨받거나 무상으로. 그래서 당근 보면은 그냥 뭐 무료 나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이전이에요.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기는 거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이제 교환하고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환은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팔아버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은 교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등가라고 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자원하고 바꾸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내고 사람을 쓰거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내 자산 중에 하나 팔고 지금 현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한테도 대체가 되고 타인하고 관계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 가능성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관리 가능성은 이제 가능 여부만을 묻는다면 이제 그 관리 가능한 것 중에 바꿀 수 있는 것, 대체가 가능한 것 조금 더 이제 깊게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섯 번째는 대안적 사용이 디귿에 있는 대체하고 비슷하거든요. 내 자원을 다른 쪽으로 쓰고 거기에 해당한 상응하는 거 다른 거 가져오는 거긴 한데, 하나의 자원은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을 꼭 밥으로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쌀을 갖다가 뭐 말 그대로 어딘가한테 팔고 다른 화폐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하고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대안적 사용 가능한 건 시간이긴 해요. 내 주어진 시간을 말 그대로 다양한 시간 배분에 쓸 수 있으니까 이 어느 목적에 쓰느냐에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안적 사용에 나오는 게 뭐 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용어로. 저희한테 저거를 물을 것 같지는 않지만 답지 중에 키로 나올 수는 있죠.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법 해서 뭐 그 가사노동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예요. 다른가 차선이에요. 나는 이 자원을 대안적 사용할 수 있으니까 ABCD 여러 안들 중에 하나에 쓸 건데, 그걸 썼을 때의 내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그냥 사회 쪽에서 쓰는 용어죠. 뭐 경제 사회 쪽에 쓰는 용어인데, 말은 여러 가능성 중,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강제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포기한 그 부분에서 얻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랬을 거 예상하는 이제 값어치, 여기서 비용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은 응시하려면은 서울을 갈 것인지 경기를 갈 것인지 제주를 갈 것인지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 한 지역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던 가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매번 뭐 10,000원이든 1시간이든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나한테 뭐 10,000원이 있다. 뭐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뭘 살 것이냐라도 되고요. 10,000원으로 이제 뭐 꼭 물건을 안 사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10,000원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영화 못 보나 요즘에 10,000원으로 못 보지 않나요? 엄청 비싸졌는데.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디에 뭐 휴양 가는 뭐 관람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이 10,000원과 뭐 해당하는 시간을 갖고 뭘 하겠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영화 갔다 못하니까 뭐 관람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얘 값어치는 생각하지 말고 포기한 게 2개잖아요. 저희는 이제 효용이니까 이제 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10,000원을 써서 얻어진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자원이었으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이제 생산량 뭐 이런 것들로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만족감은 얘는 2고 뭐 식사는 1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저희는 관람을 했으니까 2개는 포기했죠. 그럼 내가 영화 관람 여기 이 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즉 포기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던 것들이겠죠. 그 가치를 이제 기회비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기회비용을 다 표시하진 않아요. 그 중에 값이 제일 높은 것, 내가 관람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기회비용은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하긴 해요. 제일 아쉬우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은 가능하면 네, 내가 선택한 이 관람이 얻어진 효과가 그래도 영화에서 얻어진 그 효용값보다 좀 크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할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할 걸 괜히 이걸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놓친 그 포기값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용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 자원은 사실은 선택이니까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자, 이렇게 자원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효용값이 있어야 된다. 그 내수 중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관리 방법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교환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자원을 잘 관리해서 목표치에 근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지금 교재는 13페이지에 있긴 한데 외우실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자원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총 공급을 증가시킨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고 뭐 나오잖아요. 돈이 행복의 뭐 기준이 아니라 하지만은 그럼 맨날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보통은 자원은 많으면 좋긴 해. 단 이 자원은 효용이 있는 자원입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효용이 없는 자원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효용이 있는 자원은 많으면 좋다. 뭐 고양이 손이라도 네, 빌려야 할 만큼 바쁘면 고양이 손이라도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원을 이제 많이 늘릴 수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져다가 아까처럼 상호 대체를 하거나 새로운 그런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자원으로 뭐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이제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자원을 만들거나 이런 건데 이제 다른 자원으로 전환한다 이런 건 아까 상호 대체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A인데 나는 A 다시가 필요해. 근데 이걸 교환을 못하게 막아놨으면은 그냥 A에 만족해 살아야 하지만 A 다시랑 교환을 할 수 있어. 그럼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전환하거나 창출이라는 거는 그 쭉 하단 내려오시면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물적 자원은 뭐 자동차는 사면 바로 감가상각되고 골동품이 아닌 한 일단 사면은 가격이 한 절반 이상까지 떨어지잖아요. 재판매를 하려면. 그래서 금도 그렇대요. 지금 금 비싸서 막 사는데 팔려고 하면은 왜 나는 예를 들어 100에 샀는데 왜 70이야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훅 떨어져요. 근데 인적 자원은 아니에요. 인적 자원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체력이 더 좋아지거나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뭐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반대도 가능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 전환 또는 창출이라고 하는 게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상호 대체를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의 한 방법이 이제 대안적 자원 사용의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내 자원을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저희 이제 자원 사용 중에 보시면은 업사이클링 이런 것처럼 원래 거보다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효용치 정도에서 리사이클링만 해줘도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자원을 뭐 여러 목표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이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효용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안적 자원 사용에 두 번째에 있는 게 비교 우위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이거 빨간색이 됐습니다. 비교 우위라고 하는 말이 기회비용은 교과서에 가끔 나오는 비교 우위는 잘 안 나와요. 아마 이제 특정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할 텐데 전공서엔 같이 들어가 있어서 비교 우위라는 건 일단 두 개가 있겠죠. 기회비용도 사실 여러 대안들이 있긴 한데 비교 우위도 두 개가 있는데 내 거의 비교 우위가 아니라 타인 거와의 비교예요. 이거는 비교 우위는 타자가 필요해요. 기회비용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 자원을 갖고 내가 어디다 쓸지를 고려한다면 비교 우위는 나하고 타인의 관계에서 보통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무역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가 너무 어렵고 보통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뭐 시간이나 자원 배분할 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서에서는 비교 우위의 원리 그러면 전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별로 좋은 문맥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어떤 생산자가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있는 용어로 하면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나보다 덜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값이잖아요. 나 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나의 기회비용하고 타자의 기회비용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기회비용이 이제 영화가 2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영화를 포기하면서 2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어떤 사람은 1밖에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0.5밖에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적다는 거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자원량이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교 우기에 쓰는 일은 내가 다 할 건 아니니까. 내가 가사노동을 다 할 것도 아니고 모든 일 처리를 나 혼자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원을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밖에 혹은 두 가지밖에 투자를 못한다면 뭘 선택할 것이냐. 뭐 나한테 효용값이 제일 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가 하는 게 다 효용값이 크다라고 해서 나한테 다 몰아줄 게 아니라 나보다 일을 잘 못하더라도 나는 뭐 청소 10분이면 하는데 여기는 1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더 효용값이 큰 일을 선택하고 상대방은 나보다 좀 덜 능률적이더라도 그 일을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득이 아니에요. 효용값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조금 덜 발생하는 일들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의 원리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사육가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는다. 즉 이거는 여러 사람하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업무를 배분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회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일들을 배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다 하라는 것처럼 되잖아요. 유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설마 이제 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청소도 가르치면 할 수 있고 아기 보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분담을 할 때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원을 늘려라. 못 늘려? 그러면은 바꾸거나 조금 이제 인적자원 같은 개발을 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한 가지에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에 한번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볼 생각을 해봐라. 그때 이제 비교 우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이제 투자한 자원의 양의 고려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 그냥 1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 1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있거나 성적이 떨어지고 있거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요즘에 뭐 이혼부터 해서 막 가족 관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악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대화를 하세요라는 게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10분만 얘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얘기해도 돌아올까 말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향이냐 상향이냐에 따라서 투자할 자원이 사실은 훨씬 더 반전을 시키기 위한 자원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잘 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효용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뭐 대안적 사용이나 사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P타임을 쓸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보통은 잘 못하죠. 요거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여긴 지역사회 욕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에요. 네. 그때는 지역사회 욕구였고 지금은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녹색 소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균형도 좀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앞에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이런 원래 효용값이 이제 물적 자원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적 자원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신체 체력은 젊었을 때는 올라가고 나이 들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의 원리하고 얘가 나오는데 얘는 중요하진 않고요.
원리를 보면은 가능하다, 효용을 올릴 수 있고 노력해야 되고 생각보다 느리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인적 자원이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걸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도 나온 문제가 간단하다니까요. 2000년도 밀레니엄 때 나왔는데 자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얘 세 가지 쓰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그때 나왔던 게 인적하고 물적밖에 없으니까 분류하고 얘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쓰고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원 끝. 자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건 보통 저희 이제 생태학 쪽에서 보는 시스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에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천들을 이제 환경이라고 크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로스 분류가 예전 03년도 문제에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있고, 그다음 전공서에서는 디컨의 분류,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것밖에 이론이 없어요. 아주 옛날 분이시거든요. 두 사람 이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스 거 정도 이제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컨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워낙 요즘 기출이 없죠. 그래서 그로스가 분류한 거는 일단은 얼마나 가까우냐, 손쉽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주 상호작용을 하냐. 보통 가까우면 상호작용이 많긴 하죠. 그 다음에 가족이 그 자원을 아까 이제 보면은 관리 가능성이 있었죠. 관리 가능하냐,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정, 근접, 광역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두 번째는 그 환경이 이제 또 다 각각마다 가정 환경 중에 화폐 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 뭐 자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속성들 중심으로 한 것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상호작용 많이 해요? 그러면 가족이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가정 환경은 제일 가깝고 제일 상호작용 많고 당연히 가족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뭐 소득을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 가족 안에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근접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제 고용이니까 뭐 직업, 그 다음 교육기관, 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뭐 자연, 환경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근접 환경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가정마다 이제 근접 환경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질과 양이 다르고 이동을 하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거로 가면 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거에 있는 근접 환경, 근린 환경이 그때 또 근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근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광역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수준의 이제 과학 기술, 뭐 언론, 정치, 뭐 문화적 유산, 뭐 한국에 있는 뭐 토양, 뭐 한반도 이런 특성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통제를 못해요. 우리가 법률을 바꾸겠습니까? 뭐 온난화 되는 걸 저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통제력이 제일 약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 문제 보시면은 정말 옛날 거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정 근접 광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쓰기, 예 쓰기, 뭐 별거 없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한번 넣어드리면 와장창 들으셔가지고 왜 틀려요? 그러면은 안 보니까 한 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로스 분류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요. 암기의 영역이죠.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컨은 이제 똑같이 가족 체계. 가족 체계 별거 아니고요. 부부하고 뭐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제 경영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제 그 체계 이론들은 가족이 하나의 잘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체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는 미시와
거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사람은요. 미시거시로 보셔도 되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근접 광역으로 하셔도 돼요. 영어는 같고 네, 전공서에 그 번역된 한국어가 다를 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시거시, 근접 광역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미시 환경은 아까 이제 그로스가 얘기했던 가정 환경하고 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는 다시 사회적 체계하고 뭐 자연 구조적인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나눴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는 이제 각각의 근접 환경, 광역 환경, 광역 환경 또 2개, 하위 2개 이러면서 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요. 전공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지만 사실은 환경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걸 외우지 않으면 사실 못 푸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디컨 거 그냥 그 표로에 있는 걸 보시면은 물리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물적 환경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물적 자원하고 비슷한 것들이고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대인적인 그런 측면과 관련된 부분들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역 환경에서 사회 체계는 자연 구조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자연 구조적인 걸 보면은 보통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연 환경. 예, 뭐 숲이 어떻게 돼요, 도로망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정도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사회 체계가 뭐 법률, 경제 시스템, 뭐 의료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큰 카테고리 정도. 일단은 미시거시가 있고 다시 이제 거시는 사회, 뭐 자연 구조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가 있구나라고 정도 이제 나중에 외우실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은 일단은 그로스 거, 디컨은 나중에 여력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기출이 있는 게 이제 자원의 관리해서 이제 체계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체계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이 있어요. 부속이 있고 그 부속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이론이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쪽에서 체계 이론을 조금 보셨으면 좀 쉽고 그렇지 않으시면 굉장히 낯설으실 수는 있어요. 그냥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떤 게 나오는 일련의 흐름을 이제 설명하는 게 체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 관리도 특정한 그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이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 전반을 저희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그 교재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원이 관리 가족이든 뭐 정부든 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이 개입된 조직이면 결국에는 어떤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을 해요. 뭔가 공장이면은 뭐 자동차가 나오든지 뭐 라면이 나오든지 뭔가 나오겠죠.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 산출물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라면이 나오는 건 아니죠. 라면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팔리지도 않는 라면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언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에 해당하는 것이 2가지예요. 뭔가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뭐 이제 해외에 뭐 새로운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동물성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건 라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건 라면의 수요가 높다라는 요구가 있으면 비건 라면을 만들 자원이 필요해요. 왜냐면 매출이 이게 그걸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건 라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비건 라면이 이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자원을 넣겠죠. 뭐 사람도 넣고 공장도 만들고 뭐 재료도 넣고 뭐 시간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꼼짝꼼짝 하면은 성공적인 비건 라면이 만들어지거나 실패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체계들을 이제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 파악을 잘못했나? 그 부분을 보거나 잘못된 자원을 넣었나? 아니면 만드는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나? 해서 그 요소를 뜯어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은 각각의 구성 파트가 있어서 뭐 선생님들 몸도 보면 열이 나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확인하죠. 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이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심장을 봐야 할지 혈액을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다 연동성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가족의 관리가 뭐 시간이 부족한지 뭐 가사노동이 과중한지라는 게 나왔을 때 도대체 왜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각 부분 요소들을 이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냥 그 관점이에요. 누구는 다른 관점을 가져. 제도가 잘못됐어. 법률이 잘못된 거. 이러면 시스템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시스템에서는 요거를 잘못 파악했어. 잘못된 자원을 넣었어. 관리를 잘못했어. 그래서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모든 전반적인 요건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지려면 무언가를 넣고 관리를 해서 아웃풋이 나왔을 테니까 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원관리 과정은 이런 요소들이 꿍짝꿍짝 돌아가요. 그래서 투입에 관련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과 과정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과정, 통과 과정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웃풋이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평가를 해서 이제 다시 돌리죠. 이런 자원을 잘못 넣었네, 수정해 주세요. 요거를 잘못 파악했네,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체계 이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림이고 얘를 설명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걸 갖고 계속 저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하고 관리적 하위 체계라는 게 이제 체계 이론 바로 밑에 괄호 1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위 체계라는 게 하나 있다. 저희도 나중에 가족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족 체계 안에 뭐 부부의 체계, 뭐 부모 자녀의 체계, 형제 자매의 체계 이런 하위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보면은 뭐 전체 사회 그 회사도 보면은 뭐 영업부가 있으면 영업부에도 1부, 2부, 3부 뭐 무슨 부 해서 하위 조직들이 있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원관리에는 인적인 하위 체계하고 관리적 하위 체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적 하위 체계가 이제 관련이 되고 인적 하위 체계는 저희는 안 다뤄요. 가족이 알아서 해라. 가족이 이제 자녀를 기르고 부부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길러지는 거다. 이거를 다루는 건 이제 가족 발달 쪽에 다루는 거고요. 이제 자원관리 책에서는 관리적 하위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획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 동기 요소라고 괄호 2번에 동기 요소 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동기 요소는 뭐냐면 아까 여기 투입에 들어간 요소예요. 여기예요. 여기. 투입에서 이제 요구라는 거는 필요함, 뭐 니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니즈가 이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보통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약간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괄호 2번의 동기 요소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모티브가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가 있고 보통 저희는 가치예요. 네. 선생님들은 주거 가치가 뭡니까? 뭐 소비 가치가 뭡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주면 목표, 그리고 더 구체화해주면 표준이에요. 근데 관리를 하기 위해선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얘를 더 구체화해야만 이게 달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하고 표준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게 있고 동기 요소에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것들이에요. 같은 것들인데 얘를 나는 사람이 좋아요 하는데 모든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네. 연쇄살인마를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사람이 좋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명료화. 네.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좋은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수준이나 청소년기엔 얘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럼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시켜 주는 것들이 이제 목표나 표준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저걸 해줘야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명료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원을 쓸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가족 관계이면은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말을 못 해주면 나 분명히 애를 썼거든요. 식사를 제공했고, 네. 그다음에 가사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나와요. 그럼 네가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잘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나 표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 가치, 목표, 표준이 있는데 가치는 그냥 좋다. 좋은 집, 뭐 좋은 직장, 좋은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두리뭉실 거고, 목표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가치는 정말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형태들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기반을 둬서 이제 기대되는 거 혹은 달성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집이면 뭐 가격을 얘기하든지, 뭐 저는 이제 일단 아파트라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분은 이제 전원주택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의 유형을 말할지 아니면 뭐 집의 규모로 말할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가 말하는 좋은 집은 뭐야? 언덕 위에 작은 집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목표 혹은 표준이 나중에 이제 가족 파트에 가면 배우자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뭔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좋은 엄마가 서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역할에 대한 기대치나 생각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일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화 시켜주는 목표가 있고, 디귿번에 있는 표준은 또 아까 있는 그 목표를 더 구체화를 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의 정도나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출을 기준 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형태의 어느 규모의 언제까지 이렇게. 저는 뭐 선생님이 있잖아요. 뭐 몇 년 내에 어느 지역에서 뭐 커트라인으로 붙으실 건지 수석으로 붙으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안에 뭐 소비하고 주는 끝내고 뭐 은은 몇 회독을 하고 식은 어디까지 보고 이게 있죠. 이게 표준이에요. 그것들은 그 달이 끝나면 결과치를 보고 내가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디귿의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은 관리적 하위 체계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가 가치로만 얘기하는 사람과 표준으로 얘기하는 사람처럼 만나면 큰일 나요. 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은 그의 행복의 기준치는 뭐뭐뭐뭐뭐이니까 달성됐어 이렇게 하면 아니야 달성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동기요소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쓰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설명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아마 세 가지 뭐 지문 같은 거 주면서 중간에 하나 정도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체계의 요소가 이제 그림 저희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심리적인 이미 타고난 뭐 내재가 되어 있는 정서라든가 가족에 가면 기질도 있고요. 나중에 아이들은 일단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유대감이라든가 뭐 친구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서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합 형성이 되고 얘가 이제 목표하고 표준으로 조금 더 관리적 하위체를 넘어오면서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 동기 요소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뭐 동기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다 이제 비슷하고 차이점은 1대1대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양한 목표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표준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대1대 대응은 아닙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동기 요소가 마치 동기 요소는 그냥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이제 목표하고 표준은 특히 표준은 관리적 하위체계에 딱 들어가 있고 목표는 그 둘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체계 요소 중에 이제 하위 체계를 받고 지금 볼 거는 자, 일단 투입이 됐으면 만들어지고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죠. 요것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서 보고 생산부 보고 마케팅부 보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과정이 요게 이제 전공서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지금은 간단하게 관리 과정은 보통 계획과 수행인데 이 계획을 짜려면 목표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들어가 있는 전공서가 있고 없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면 아웃풋이 나와야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떤 책은 여기에 평가를 넣기도 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어느 책에서는 2개만 있는 책도 있고 앞에 목표가 들어가 있는 책도 평가까지 넣는 책도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걸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일단 책의 요소는 인풋 들어가는 게 있고 관리를 하고 아웃풋 나온다. 그리고 얘를 되돌리는 피드백이 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녀석. 이 녀석 제일 어려워하시죠. 전공서의 말이 어렵고 옛날 전공서라서 한국어로 옮긴 게 너무 어색해서 그럴 뿐이에요. 별건 없어요. 자, 그래서 투입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자원이 있어요. 만약에 자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반대 두 가지의 이제 파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만듭시다라고 막 그 계획안을 짰는데 돈이 없네 이러면 공장 못 돌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자원은 많은데 욕구가 없으면 음식은 쌓였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먹어요. 안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프로세스가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처럼 비건 라면을 만들 계획을 세워서 비건 라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럼 아웃풋이 나왔겠죠. 아까 비건 라면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대실패. 그러면 이제 원인 찾고 피드백 돌려요. 욕구를 파악 못한 거 아니야? 자원을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페이지의 요소들을 보시면 투입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진행이 되는 처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들이고 뭐 동기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동기가 되는 건 아까처럼 이제 그 가치, 목표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사건들, 스트레스가 보통은 사실 이 사건에 의한 자원 관리를 설명하는 거기는 해요.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 저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효용도 있고 수중에 들어오고 관리도 가능한 그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도 하고 자원도 있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툭 집어넣지는 않죠. 잘 쓰려고 하겠죠. 잘 써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게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뭐 관리 과정, 뭐 통과 과정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하위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하위 2개는 계획하고 수행입니다. 여기 있는 계획하고 수행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식단을 짰다, 음식을 만든다, 수행. 여행 계획을 짰다, 여행을 갔다, 수행. 별거 없어요. 근데 가끔 계획을 안 짜고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죠. 즉흥적으로. 네. 아무 생각이 없다고 물건도 그냥 사요. 충동 구매잖아요. 계획 없이 살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수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 쪽에 충동 구매를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론에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즉흥은 안 돼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말 그대로 이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들을 설정을 하는 건데 개념 정의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위로 갈리죠. 이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이 계획의 하위는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순서화하는 것이 있다. 표준의 설정 혹은 뭐 표준 설정해서 상관없고요. 행동의 순서 이렇게 있어요. 표준은 목표를 갖다 더 구체화. 왜냐하면 이제 아웃풋을 만들면 내가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화를 해요. 그래서 실행을 위한 조작적 기능이 전공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표준 설정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명료화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그 다음에 자원하고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포화가 있던 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보고 거기에 타겟팅이 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23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건 관리 과정에서 있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 설정이라는 거는, 표준의 설정은 목표하고 자원이라고 하는 두 녀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자원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얼마를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시간이 얼마 있고 돈이 얼마 있고 뭐 관계는 어떻고 등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목표는 잘 구체화를 해줘야 돼요. 이걸 더 구체화하면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목표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좋은 목표의 요건이 가끔 교과서에 있어요. 예. 이 정도 출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구체. 근데 사실은 구체의 항목이 측정과 달성 날짜가 사실은 구체긴 해요. 중복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라는 정도의 그냥 안내문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냐라고 봤더니 측정할 수 있으면 된다. 100개, 30분, 뭐 땀 몇 방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체온이 몇 도 올랐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하단에 보시면 타임, 언제까지, 한 달 후, 1년 후, 뭐 30세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사실은 구체예요. 그래서 구체적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측정 가능하고 마감 혹은 달성 날짜가 있는 게 같이 이미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를 매칭하라는 게 아니라, 좀 뭐 하면 구체적으로 해, 시간 제약이 없으면 시간을 조금 마감을 넣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체는 사실 측정과 이게 스마트라고 순서대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지, S 안에 사실은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A라고 나와 있는 거는 성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쉬우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것도 별로래요. 성취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자원 관리는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볼 만한데 좀 더 어려운 걸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인적 자원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달성 불가능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성취 가능하게. 그래서 고3 아들이 있다 보니까 보면은 뭐 몇 등급이었는데 뭐 했더니 몇 등급 올라갔어요. 저게 말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취가 10년 후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성취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R은, 그러니까 스마트에 있는 R은 두 개로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이게 그 자기계발서들에서 가져오게 되면 결과지향하고 현실적 두 가지를 전공서마다 이거 R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지향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R을 이제 현실적으로 쓰면 성취 가능성하고 되게 비슷하거나 구체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현실성보다는 결과지향적. 1시간 후에 뭐를 얻는다. 1시간 후에 밥이 된다. 1시간 후에 뭐 500g을 감량을 한다. 1시간 후에 20페이지를 끝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감 시간 안에 그냥 열심히 이런 거 말고 아웃풋을 볼 수 있게 이제 결과지향 쪽으로 보통 보는 게 좋아요.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타임이 없어. 그럼 좀 티를 만들어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더 이제 표준에 가깝게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 여기 있는 계획에 있는 표준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자원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 나는 뭐 한 달 안에 뭐 100만 원을 벌겠어라고 했는데 투자할 돈이 1원도 없어. 그럼 100만 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면서 목표 그리고 표준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을 설정하고 나면 내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오늘 하루에서 자 언제 차 타고 언제 수업 듣고 언제 스터디하고 가서 뭐 하고, 이게 또 일주일 동안 또 뭐 하고가 다 잡혀 있죠. 그래서 행동의 순서는 별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교재 2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 표준 설정에 대한 내용을 해봤고, 니은을 보시면 행동의 순서화는 저희가 시간 관리에서 긴급도 하고 중요도 할 때 이거 볼 거예요.
뭘 먼저 할까? 뭘 뒤에 할까? 1, 2, 3, 4 순위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계획은 누구나 짤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3월달 계획을 짜고 지금 수행이죠. 수행한 지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1일 날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십니다. 수행을 합니다. 근데 수행도 뭔가 또 하위 단계가 더 있게 돼요. 23페이지 가서 요거 볼 거예요. 저 기출 보면서 볼게요. 그래서 수행을 했습니다. 뭘 어쨌든 간에 했어요. 하면은 아웃풋이 나와요. 산출이 나와요. 산출이 나오면 이 산출은 두 가지예요. 원하는 바, 욕구가 달성됐느냐, 달성되지 않았느냐. 음식은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냥 배부르게 먹을 거냐, 맛있게 먹을 거냐가 좀 다르죠.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맛은 정말 묘한, 네, 알려주시는 맛집에 갔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욕구 충족, 만족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투입을 했으니까 이 자원도 변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원의 변화를 보시면 변화가 없는 경우는 내 거 말고 상대방 거 바꿨었을 때, 네, 바꿨었으면은 자원은 뭐 처음 들어간 자원하고 다른 자원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보통은 자원은 줄어들어요. 내 자원을 써서 원하는 걸 얻으니까요. 그래서 소비를 하거나 이전은 나중에 재무 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요. 재무 중에 이제 이전 소득 혹은 이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하나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전 소득은 이제 국가나 부모님한테서 받는 그런 지원금.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기부 같은 걸 해주거나 그럼 나오는 이전 지출이에요. 내가 받는 거 없이 그냥 소비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는 보통 보험료를 보통 보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보험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보통 그래요.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사고 나면 보험금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보험료가 나가고 1년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화재보험 같은 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있는 자원의 증가는 흔치 않는데 인적 자원이면 보통 가능하고 아니면은 투자를 하셨으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금융 쪽 가면은 투자해서 수익이 났어.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네, 자원이 바뀝니다. 자원이 바뀌는 형태가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결과의 유형은 다중 결과, 동일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다중 결과는 시작점은 같은데 도착점이 다른 거예요. 네. 뭐 쌍둥이인데 같은 인생을 안 사는 경우가 있고 사주팔자가 다 똑같은데 누군 대통령 되고 누구는 뭐 노숙인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다중 결과,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아웃풋이 다른 거고 동일 결과는 인풋이 달랐는데 아웃풋이 똑같은 경우예요. 선생님들 다 지금 있는 거 다 달라요. 근데 내년도에 그렇죠. 최종 합격은 누군가는 같은 선상에 있겠죠. 그렇죠. 인풋이 다 달라도 아웃풋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동일 결과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건요. 네, 객관식 지문에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피드백. 오늘은 이제 피드백까지 하고 식사하실게요. 자, 요게 이제 26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보는 틀이긴 합니다. 17년도 그나마 얘가 최근 거예요. 별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 투입, 인풋 있고 과정, 뭐 관리 과정에서 이제 과정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산출과 있고 피드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던 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체계에서 이제 활동 요소 들어가는 것들이 하위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과정에는 계획과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근 문제로 틀을 좀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은 이제 또 하위, 계획에도 몇 가지 하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더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산출이 나오면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중에 이제 풀겠지만은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그런 문제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 피드백을 보면은 21페이지에 가서 있는 걸 보면 그냥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예요. 네. 그냥 정적, 부적,
긍정적, 적극적, 소극적. 저는 긍정적, 부정적은 잘 안 써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긍부를 쓰면 지문 중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면 다 정적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정적, 부적 혹은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저는 그냥 원래 있던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정적, 부적을 제일 많이 드리긴 해요. 이제 그 어감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적 피드백은 그냥 전공서에 있는 말은 산출해서 원래 나오는 거긴 한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게 저희는 이번 17년도가 중간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체계에다가 정보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쓰는 것들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정적은 그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커지게 하는, 변화를 커지게 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말은 나중에 이걸 좀 외우시긴 해야겠지만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상황을 조금 더 변화지향적으로 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적의 세 번째 보시면은 원 상태로부터 일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체중이거든요. 체중이 이제 여기가 지금 관리 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정도가 적정 체중이에요. 적정 체중이고 뭐 밑에 있으니까 뭐 적정 체중만 한 50kg인 학생이 있다. 근데 체중이 한 이제 지금 체중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0kg 정도로 약간 저체중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관리를 해서 한 10kg 정도를 체중을 늘려주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정적 강화를 해서 이제 관리를 했겠죠. 체중을 증가시키는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50까지 조달했습니다. 50 조달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열량을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럼 정성 피드백은 이제 아이가 체중이 증가하니까 괜찮은데 난 조금 더 몸을 더 키워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벌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플러스 10kg을 더 늘리겠습니다. 계속 늘려요. 단백질 먹고 운동하고 계속 하면서 뭐 60, 70 이런 식으로 몸을 키우는 거죠. 계속 키워요. 아니면은 원래 비만이었는데 계속 음식을 먹어서 점점 더 비만이 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적 피드백은 원래 했던 요만큼 하는 동안 했던 일이 이제 음식을 뭐 칼로리 증가, 칼로리를 플러스 시키고 칼로리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휴식을 플러스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거를 계속해요. 더 먹고 더 잘 자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행복한 마동석이 되시든지 행복한 건강한 돼지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럼 얘가 감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몸무게인데 반대가 되겠죠. 난 지금 50인데 40으로 줄이고 싶어. 줄였어요. 더 줄일 수 있겠네? 더 줄여요. 아시는 거식증으로 가는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살을 빼는 거죠. 이게 또 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적 피드백이 결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속 하던 일을 더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뭐 플러스로 증폭을 하든 마이너스 증폭을 하든 간에 증폭시키는 건 맞는데 결코 얘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부터 계속 일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보다는 그 기준치 있죠. 원래 했던 목표치에서부터 계속 위로든 아래로든 벌어지는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정적이면 네거티브는 딱 기준치에 올라오면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적 피드백을 가면 50kg 됐어? 그럼 굳이 더 안 먹어요. 굳이 더 안 쉬어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좀 몸무게 주면 조금 더 먹고, 아니면 선생님들은 몸무게가 좀 많은데 다이어트를 해서 원하는 체중까지 오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조금 더 체중이 증가했으면 다시 다이어트하고.
줄였다 늘렸다 늘렸다 줄였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부적 피드백이에요. 반면에 정적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부적 피드백은 보통은 우리 몸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체온도 일정하게, 혈당도 일정하게. 그래서 혈당이 이상하면 당뇨병 걸리고, 저희 칼슘 농도 이상하면 골다공증 걸리고 질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보통 부적 피드백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상이 되면은 뭐 칼슘 농도가 계속 떨어지거나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정적 피드백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은 전공서에 나오고 저희 기출도 나오는데 제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전공서에 있는 걸 정리해 드린 거긴 한데 용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부적 피드백을 보시면은 이제 표준 혹은 목표 상관없습니다. 일타를 줄여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아니라 이런 그 원래 설정했던 목표값이나 표준치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일타를 줄이고 그 상태, 원했던 상태로 이제 원래 상태보다는 이제 그 기대했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부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래 거는 그 기출 문제는 저희가 이거 말고 이제 관리 과정까지 조금 더 해야 돼서 이따가 보셔도 괜찮긴 한데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문제는 저희가 수행 과정을 조금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가 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A의 관리 과정이 나왔고 졸업여행을 가고 싶다가 목표예요. 졸업여행을 가자라는 게 목표인 상태인데 이제 B는 그냥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A의 목표는 졸업여행을 가서 친구들하고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더니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용돈 줄이기를 하고 장학금을 좀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해서 함께 갔죠. 둘 다 졸업 여행이라는 결과물로 동의를 합니다. A는 이제 긴축 재정을 했고 B는 그냥 살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물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A는 내가 이 경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적인 재능이 있네라는 자신감, 인적 자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까지라고 하는 플러스 그 엔진 하나 더 넣어간 거죠. 자, 가에서 보시면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요구의 명료화와 자원의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요구는 모든 것, 니즈에 해당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치도 가능하고 표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구 항목에 다 들어가는 동기 요소에 들어가죠. 명료하고 당연히 자원을 평가해야만 가능한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결국엔 같이 갔잖아요. 같은 결과잖아요. 동일 결과니까 다중 결과성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원은 대안적 사용이 가능한가? 내 자신감을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보통 기회비용은 물적 자원에서 많이 생겨요. 내가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샀으면 이제 포기한 자원의 값어치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자신감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보통 물적 자원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는 이제 적극적 피드백이 맞는 거죠. 적극적 피드백이고 이러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체계, 가족의 체계 혹은 본인의 체계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알바 안 해. 난 절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바 안 하고 공부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이면은 아르바이트 안 하겠죠.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있지.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뭐 학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라와 같은 다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적 피드백은 보통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 융통성 있는 체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고 점심을 먹으니까 12시 한 반 정도까지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